83%. 중국 독점 시장. 중국이 텅스텐을 막았습니다. 미국 전투기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유럽 반도체 공장 정지됐죠. 일본 방산 기업은 마비됐어요. 그리고 끝내 소집된 제네바 긴급회의. 그곳에서 뜻밖의 나라가 지목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30년 전 문 닫은 폐광. 세계는 비웃었죠. 자원 빈국이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펜타곤이 움직였어요.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대체 그들은 뭘 본 걸까요? 30년 폐광에서 나온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모두 좋은 꿈 꾸셨나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이 세상에선 세월이 흐르면서 가치가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쓸모없었는데 오늘은 전 세계가 찾는 것, 기술이 발전하면서 잊혔던 것이 보물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공급선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뒤져봐도 안 보였어요. 전 세계 텅스텐의 83%가 중국 땅에 있었고 그들은 세계를 향해 협박하며 수도꼭지를 잠갔으니까요. 공급 차단, 즉시 발효,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막았습니다. 이건 금속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이야기죠. 저는 데이비드 톰슨, 22년간 세계 자원 경제를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엔 붉은색 긴급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중국 텅스텐 수출 전면 중단. 효력 즉시 발생손이 떨렸죠. 22년간 이런 보고서를 수없이 봤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텅스텐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거든요. 전차포신의 심장입니다. 미사일 탄두의 뼈대죠. 전투기 엔진이 3000도가 넘는 열을 버티는 이유도 바로 이 금속 때문이에요. 반도체 공장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깎아내는 절삭, 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전차의 90%가 텅스텐 없인 움직이지 못해요. 전투기 엔진의 70%도 그렇죠. 미사일 유도체계의 60%도 이 금속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텅스텐의 83%를 단 한 나라가 쥐고 있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걸 조절한다는 명목으로 세계를 인질로 삼았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어요. 톰슨 박사 즉시 제네바로 오십시오. 긴급회의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챙겨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뉴스는 계속 쏟아졌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 F-35 전투기 생산 라인 즉시 중단 유럽 반도체 컨소시엄, 공장 4곳, 가동 정지, 일본 방위성, 전차 생산 무기한 연기 하루 만에 세계 방산 산업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하나가 멈출 때마다 세계 경제가 흔들렸어요. 제네바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캐나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대표가 말했어요. 현재 우리 방산 공장 4곳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텅스텐 재고가 바닥났거든요. 독일 대표가 한숨을 쉬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이 중단됐어요. 일본 대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절삭 공구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는 한 달도 못 버텨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중국 생산량 83%, 러시아 3%, 베트남 2%, 기타 12%.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공급선이 정말 없는 겁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공급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회의실을 채웠죠. 프랑스 대표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총 한 발 안 쓰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맞는 말이었죠. 전쟁은 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금속으로 싸우거든요. 회의는 3시간째 이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중국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다른 나라는 정말 없습니까? 호주에도 소량 광산이 있지만 전체 생산량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러자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광산이 하나 있다던데요.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어요. 비웃음이었죠. 미국 대표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독일 대표도 고개를 저었어요. 자원 빈국으로 유명한데 무슨 광산이 있겠어요. 프랑스 대표는 아예 손을 내저었죠. 농담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철광석도 수입해 쓰는 나라예요. 저도 웃었습니다. 한국은 제조 강국 이지자원국은 아니니까요. 반도체자, 동차조선 그런 이미지였죠. 땅속 금속을 캐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노트북을 열더니 뭔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네요. 상동광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상동광산이라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제가 물었죠. 캐나다 대표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어요. 1974년 세계 광산 통계 자료였죠. 거기 한 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상동광산. 연간 생산량 6,000톤 세계 6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대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6,000톤이요? 그게 사실입니까? 1970년대 기록이긴 합니다만 캐나다 대표가 말을 흐렸죠. 독일 대표가 코웃음을 쳤어요. 5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어차피 문 닫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1992년 폐광됐다고 나와 있네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세계 6위 광산이 한국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회의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까지 각국이 가능한 대체안을 가져옵시다. 의장이 선언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대체안 같은 건 없다는 걸요. 회의실을 나섰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스위스 출신 광물학자였어요. 톰슨 상동광산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폐광된 지 30년 넘었는데요? 제가 반문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세계 6위였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 매장량이 상당할 텐데요.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30년 넘게 방치된 광산을 되살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상동광산을 검색했어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낡은 기사 몇 개, 1992년 폐광 공시 문서, 그리고 한 장의 흑백 사진, 작업 등 불빛 아래에 광부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는 노동자의 눈이 아니었죠. 뭔가 더 큰 걸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배경에 글씨가 보였죠.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조국 근대화의 천병 조국 근대화의 천병이라 이상했습니다. 자원 빈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세계 6위 광산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조국 근대화를 위해 금속을 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 먼지 묻은 작업복, 그리고 그 눈빛, 뭔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뭔가였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네바 세계 자원기록 보관소로 향했어요. 3층 건물 지하에 있는 오래된 문서고였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담당자가 안내했어요. 1970년대 광산 자료는 이쪽입니다. 서가 하나를 가리켰죠. 낡은 파일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저는 한국 섹션을 찾았습니다. 예상보다 두꺼운 파일이 나왔죠. 대한민국 광물 생산 보고서 1974표지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상동광산. 연간 텅스텐 생산량 6,000톤. 6,000톤이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죠. 대한중석 주식회사. 한국 최대 텅스텐 생산기업 세계시장 점유율. 7% 수출액 연간 $1,000만 이상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자원 빈국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많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1981년 세계 광산 랭킹. 거기 한국이 있었죠. 텅스텐 생산 세계 6위 대한민국. 1985년 국제광물협회 자료. 한국 텅스텐 전체 수출의 7% 차지. 1990년 무역 통계. 대한중석 한국 외화 획득 3대 기업 파일을 펼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쏟아졌어요. 이 모든 게 진짜였다니요. 저는 의자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6,000톤. 당시 중국 전체 생산량이 약 4만 톤이었죠. 그럼 한국이 중국의 15% 수준을 생산했다는 겁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뭘 찾으시는 겁니까? 한국 상동광산 관련 자료요. 제가 대답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대한중석이요. 그 시절엔 꽤 유명했죠. 유명했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70년대엔 세계 텅스텐 시장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였어요. 근데 90년대 초에 문 닫았죠. 왜 문을 닫았습니까?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쳤거든요. 국제 가격이 반토막 났어요. 한국 광산들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가격 전쟁에서 진 거였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992년 폐광 공시 문서를 찾았죠. 상동광산 영구 폐쇄, 경제성 상실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 그 문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경제성 상실. 기술이 부족해서도, 매장량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이 안 됐기 때문이었죠. 저는 국제신문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1980년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세계 5위 텅스텐 수출국으로 부상 5위요. 회의실에서 들었던 6위보다 높았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텅스텐 수출로 연간 2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상동 광산을 중심으로 한 대한중석은 한국 경제재건의 상징이 되었다. 경제재건의 상징이라.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담당자가 또 다가왔죠. 혹시 영상 자료도 필요하십니까? 영상이요? 네. 70년대 광산 다큐멘터리가 몇 개 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저를 시청각 자료실로 안내했어요. 오래된 필름릴이 보관돼 있었죠. 이게 1975년에 촬영된 겁니다. 담당자가 필름을 영사기에 걸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죠. 희미한 조명 아래 광부들이 보였어요. 헬멧에 랜턴을 단 채 곡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진 이마, 땀에 젖은 얼굴, 그리고 그 눈빛.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지하 700m 깊이에서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요.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죠. 대한중석 상동광산. 조국 근대화를 위해 밤낮 없이 돌을 캡니다. 한 광부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 돌 안 캐면 나라가 못 써요. 다른 광부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우리 애들은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다 나라 위한 거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광부들이 갱도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의 땀방울이 나라를 세운다. 그 노랫소리가 터널을 울렸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신념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채광한 텅스텐 원석을 트럭에 싣는 장면. 항구로 향하는 화물선. 그리고 마지막 자막. 이 금속으로 우리는 고속도로를 짓고 제철소를 세웁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돌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캐고 있었던 거예요.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 한국인들의 의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거든요? 저는 다시 문석으로 돌아왔어요. 더 많은 걸 알아야 했습니다. 대한중석 연간 보고서를 펼쳤죠. 1968년 기록. 텅스텐 수출로 외화 1100만 달러 획득. 한국. 전체 수출의 7%. 1972년 기록. 고속도로 건설 자금 일부 충당. 포항제철소. 설립 기금 지원 숫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상동의 금속이 도로가 됐고 공장이 됐던 거죠. 저는 오래된 사진첩도 발견했습니다. 광부들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아버지. 그들에게 광산은 일터 그 이상이었어요. 자식의 미래였구나라의 희망이었던 거죠. 담당자가 퇴근 시간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죠. 계속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 노래하던 광부들. 우리의 땀방울이 나라를 세운다. 그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상동광산을 다시 검색했죠. 이번엔 한국어 사이트를 번역기로 돌렸습니다. 한 블로그 글이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상동광부였습니다. 평생 그 일을 자랑스러워하셨죠.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일하셨어요. 덕분에 제가 대학 갈 수 있었죠. 상동의 불빛이 꺼질 때 우리는 울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계는 이 광산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자원 빈국이 아니었다는 걸요. 적어도 그 시절엔 아니었다는 걸요. 다음날 아침 저는 상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동광산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70년대에 세계 5위 생산국이었습니다. 중국의 15% 수준을 혼자 감당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죠. 폐광된 지 30년 넘었네. 하지만 매장량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경제성 때문에 문 닫은 거지. 광석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자네 지금 진심인가?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산이 아닙니다. 국가의 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동은 과거가 아니라는 걸요. 잠들어 있는 미래였다는 걸요. 일주일 후 제네바에서 다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각국 장관급 인사들이 직접 참석했죠. 회의실 입구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겨 들어갔어요. 상동광산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정리해뒀죠. 하지만 발표할 기회가 올까 싶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텅스텐 수출 차단이 2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스크린에 붉은 그래프가 떴죠. 미국 방산 생산량 마이너스 47%, 유럽 반도체 가동률 마이너스 32%, 일본 정밀기계 마이너스 55%, 숫자들이 참담했어요.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전차 생산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재고가 2주 안에 바닥납니다. 독일 대표가 이어서 발언했죠. 반도체 공구 재고도 한계입니다. 한 달 안에 라인 전체가 정지될 겁니다. 캐나다 대표는 손을 떨며 서류를 넘겼어요. 호주 광산에 문의했지만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대체 공급선 같은 건 없다는 걸요. 프랑스 대표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에 무릎 꿇으란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정부 관계자 1명 그리고 기업 관계자 2. 저는 그들을 처음 봤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죠.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 측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한국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가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그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산속 광산 입구였죠. 상동광산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자세를 고쳤어요.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광산은 1992년 폐광됐습니다. 하지만 매장량은 여전히 5천만 톤 이상 남아 있습니다. 5천만 톤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죠. 30년 넘게 방치된 광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되살릴 계획입니다. 한국 대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설계도가 나타났죠. 인공지능 기반 자동 채광 시스템입니다. 그림이 복잡했어요. 센서 로봇, 시추기 실시간 데이터 분석. 독일 대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희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이미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가 대답했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친환경 정광 처리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탄소 배출을 60% 줄이는 기술입니다. 기존 재련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본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생산 개시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요?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이미 협약을 마쳤습니다. 한국 대표가 서류를 들어 올렸죠. 캐나다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와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숨이 멎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예상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7,000톤 이상입니다. 전 세계 공급의 약 8%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8%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죠. 비중국권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규모였으니까요. 미국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완전한 대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을 뒤흔들었죠.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습니까? 한국자원공사와 삼성전자가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나오자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그들은 장난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캐나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협력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전율이 흘렀습니다. 세계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요. 한국은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난 뒤복도가 술렁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 측을 둘러쌌죠. 자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투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비웃음을 샀던 나라였죠. 한국이 광산이라니 농담하지 마시오. 그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판관이 제 옆으로 왔어요. 톰슨, 자네 상동광산 조사했다고 했나? 네. 일주일 동안 자료를 파봤습니다. 어떤가?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건가? 저는 한국 대표단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직접 가봐야겠군. 네? 한국으로 가게. 현장을 직접 확인하라고 제 심장이 뛰었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당장. 상관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닐세. 세계의 미래가 달린 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에 상동광산 자료를 모두 담았죠. 오래된 사진도 저장했어요. 작업등 아래 서 있던 광부들의 사진이요. 그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땀방울이 나라를 세운다. 그 노랫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네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향하겠죠.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한국 대표들의 눈빛, 그 자료들의 무게, 그리고 데이터가 증명하는 가능성.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도 있다는 걸요. 가방에 여권을 챙기며 중얼거렸어요. 상동광산. 직접 보자. 평생 숫자로만 세상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기적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죠. 높은 빌딩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이게 70년 전엔 폐허였던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자원공사 담당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는 악수를 건넸죠. 오늘은 먼저 한 분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봅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동광산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83세이시죠. 제 심장이 뛰었어요. 실제 광부를 만난다니요. 어디 계십니까? 독일에서 방문 중이십니다. 제독한인의 초청으로 강연하러 오셨어요. 영어도 얼마나 유창하신지 모릅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는 서울 한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구석 소파에 노신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담당자가 소개했죠. 이창수 선생님입니다. 1970년대 상동광산에서 일하셨어요.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손바닥엔 굳은 살이 남아있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동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12년요. 1968년부터 80년까지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노신사가 잠시 창밖을 보더니 말했어요. 힘들었죠? 지하 700m 깊이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니까요. 700m.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깊이에서 12시간이요? 네. 여름엔 40도가 넘었어요. 물 흐르듯 땀이 났죠.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노신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우린 돌을 판 게 아니라 나라를 캤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나라를 캤다고요? 네. 그때 우리가 캔 텅스텐이 외화가 됐거든요. 그 돈으로 고속도로 짓고 제철소 세웠어요.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어요. 노신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1968년이었나. 그해 우리 광산에서만 외화 1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1100만 달러요. 당시 한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 돈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포항제철소 짓는데 일부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금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상동의 금속이 만들었다니요. 선생님, 그때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노신사가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입을 열었죠. 1975년 5월. 큰애가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축하할 일이었겠네요. 근데 전 입학식을 못 갔어요. 작업복 입은 채로 교문 앞에만 섰죠.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왜 못 들어가셨습니까? 더러워서요. 먼지 묻은 옷으로 애 망신시킬 순 없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애가 나를 봤어요. 교문 밖에 선 아버지를요. 노신사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더럽다고 안 했어요. 그냥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 애가 지금은 독일에서 의사예요. 제가 캔 돌 덕분이죠. 노신사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5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광부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까? 당연하죠. 우린 다 나라 살리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긴 시간을요. 노신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노래 부르면 견딜만 했어요. 노래요? 네. 갱도 안에서 다 같이 불렀죠. 돌 대신 희망을 캔다고요. 돌 대신 희망을 캔다. 그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노래가 정말 있었습니까? 네. 누가 만들었는진 몰라요. 근데 다들 불렀어요. 700m 아래서도 40도 열기 속에서도요. 저는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글로 적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어요. 역사였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였죠. 노신사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그때 찍은 겁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작업등 불빛 아래 광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분들이 모두 상동에서 일하셨습니까? 네.
제 옆이 김 선배님, 그 옆이 박 씨. 다들 돌아가셨어요. 노신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어요. 우리가 캔 게 돌이 아니라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20대, 30대. 그들은 자신의 청춘을 땅속에 묻었던 거죠. 나라를 위해서요. 선생님, 후회하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노신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지금 상동이 다시 문을 연다는 걸 아십니까?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온 김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보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요. 우리가 캔터널이 아직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신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박사님, 전 독일에서 50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한국말이 편해요. 고향이니까요. 아니요. 고향은 독일에도 있어요. 근데 조국은 하나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우리가 캔돌이 지금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자랑스러워요. 노신사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손이 나라를 일으켰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상동광산이 왜 중요한지를요. 단순히 금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땀이 있었던 거죠. 노신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같이 상동 가실 거죠?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서 봐요. 제가 일했던 갱도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제가 고맙죠.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은 전혀 늙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상동의 어둠 속에서 태어난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이 안 왔습니다. 노신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우린 돌을 판 게 아니라 나라를 캤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다시 봤죠. 1968년 외화 수입 1100만 달러, 텅스텐 수출로 전체 수출의 7%, 포항제철소 건설 자금 일부, 경부고속도로 건설비 일부,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숫자 이상으로 보였어요. 그 뒤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지하 700m에서 노래하던 사람들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데이터만으론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자원공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자료가 준비돼 있었죠.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먼저 텅스텐이 왜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금속 하나가 떴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덩어리였죠. 이게 텅스텐입니다. 3422도, 철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밀도는 19.3g입니다. 납보다 1.7배 무겁죠.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전차 포신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금속이 없으면 전차는 단 한 발도 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죠. 다음은 미사일 탄두 사진이었어요. 관통력이 필요한 무기는 모두 텅스텐을 씁니다. 밀도가 높아서 작은 크기로도 강한 충격을 만들거든요. 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어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너무 컸거든요. 나토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61%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무너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보다 강한 게 금속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때렸죠. 총보다 강한 금속이라.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왜 세계가 패닉에 빠졌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 모든 걸 83%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들은 의도적으로 생산을 늘렸어요. 가격을 낮춰서 다른 나라 광산을 모두 문 닫게 만들었죠. 전략이었다는 말씀이군요. 담당자가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점들이 여러 곳에 찍혀 있었죠. 중국 광산들입니다. 후난 성장 시성 광둥성. 모두 국영이에요. 민간 기업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죠. 저는 지도를 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자원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한국 상동광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지도에 파란 점 하나를 찍었어요. 강원도 상동이었죠. 여기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비중국권에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단 한 곳이에요.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7,000톤 이상 예상됩니다. 전 세계의 8에서 10%를 감당할 수 있어요. 10%라. 작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외에 그 정도 규모는 없었으니까요. 담당자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저는 그걸 받아 읽었죠. 상동광산 가동 시 서방 무기체계 안정성 30% 향상 나토, 전략자원 의존도 45% 감소 비중국권, 공급망 60% 확보 가능 숫자들이 세계의 운명을 말하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해야 하시겠습니까? 상동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에요.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 균형의 열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다른 직원이 들어왔죠. 박사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미국 측이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죠. 지금 바로입니까? 네. 펜타곤 관계자들이 대기 중이래요. 우리는 서둘러 화상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에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나타났어요. 긴장한 표정들이었죠. 톰슨 박사, 상동광산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장성이 물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도 확보됐고 투자도 진행 중입니다. 생산 개시 시점은요?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화면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재고가 석 달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끼어들었죠. F-35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어요. 엔진 부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한국 측이 단기 공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존 재고 활용과 긴급 생산 병행이요. 얼마나 확보 가능합니까? 6개월치 정도로 모입니다. 화면이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러다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하는 겁니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믿을 수 있습니까? 30년 넘게 문 닫았던 광산인데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성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70년 전 그들은 맨손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있어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면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죠. 저 도시가 텅스텐으로 세워진 거였어요. 상동의 금속이 외화가 되고 그게 건물이 되고 도로가 됐던 거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상동광산, 세계안보의 새로운 축,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한국은 더 이상 자원 빈국이 아니다. 세계의 균형을 지키는 나라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꿀 거라고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전쟁의 균형을 잡을 거라고요. 텅스텐이라는 금속 하나로요. 아니 정확히는 그 금속을 캐낸 사람들의 의지로요. 상동광산 재가동 계획이 발표되자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차가웠어요.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30년 방치된 광산. 한국의 낭만적 시도, 낭만적 시도라.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비슷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현실성 없는 계획 발표 로이터, 전문가들. 상동 프로젝트의 회의적 반응. 한 영국 광산 전문가의 인터뷰도 있었죠. 30년 넘게 문 닫은 광산을 되살린다? 그건 박물관이지
미래가 아닙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불편했어요. 물론 이해는 됐습니다. 자원산업은 기술보다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로 유명하지 광산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죠. 중국 관영 언론의 논평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봤자 1년 못 간다. 텅스텐 채굴은 장난이 아니다. 기술로 경험을 이길 순 없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기사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자원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오늘 내부 기술 설명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상동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들이요.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엔지니어들이 설명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회의적이었거든요. 폐광을 되살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순 없었죠. 참석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삼성전자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단 엔지니어들, 현대건설 기술자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어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먼저 나왔죠.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채광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3차원 그래픽이 떴습니다. 광산 내부가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3D 지질 스캔으로 안반 구조를 분석합니다. 오차 범위 5.1mm 수준이에요. 5.1mm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쓰는 기술입니다. 나노 단위 정밀도를 광산에 적용한 거죠. 다음 화면이 넘어갔어요. 로봇 시추기가 움직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적 경로를 계산합니다. 인간보다 30% 효율이 높아요. 30%라. 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 팀장이 이어서 발표했죠. 저희는 갱도 안정화 기술을 담당합니다. 화면에 터널 구조물이 나타났어요. 30년 넘게 방치된 갱도를 보강합니다. 특수 콘크리트와 강화 프레임을 사용하죠. 안전성은 보장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지진 강도 6.5까지 견딥니다. 한국 건축 기준보다 높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친환경 정광 처리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화학 공정도가 떴죠. 기존 방식보다 탄소 배출을 62% 줄입니다. 62%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온 전기분해 방식을 응용했습니다. 연료 대신 전기를 쓰죠. 저는 점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광산 재가동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혁명이었죠. 한국식 혁명이었어요. 한국자원공사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통합한 모습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인공지능 센서가 800개 이상 표시되어 있었죠. 실시간으로 광산 전체를 모니터링합니다. 온도, 습도, 가스 농도, 모든 걸 관제합니다. 사고 위험은요? 인간 광부보다 90% 낮습니다. 대부분 자동화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미래였어요. 광산의 미래였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작동합니까? 삼성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죠. 이미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여기도 시험갱도에서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공률 98%였습니다. 98%라. 저는 노트북에 그 숫자를 적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세계 언론의 반응은 아십니까? 회의적이더군요. 담당자가 조용히 웃었어요.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도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맞는 말이었어요. 30년 전 누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가 될 거라 믿었겠습니까? 한국은 늘 불가능을 해왔습니다. 담당자가 덧붙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서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썼죠. 한국은 기술로 경험을 이긴다. 데이터로 불가능을 설계한다. 다음 날 제네바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상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톰슨 이거 진심인가?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30년 방치된 광산을 정말 살릴 수 있다고? 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요. 자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미래를 봤습니다. 과거를 미래로 바꾸는 방법을요. 상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계가 비웃고 있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한국은 불가능을 증명해온 나라니까요. 3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믿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고요. 기술로의 의지로 그리고 한국식으로요. 상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원도의 산들이 펼쳐졌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이창수 선생님이 옆자리에 앉아 계셨죠. 50년 만이에요. 이 길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봤어요. 83세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청년 같았죠. 차가 언덕을 넘자 갑자기 시야가 열렸습니다. 광산 입구가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갱도 입구가 아니라 현대식 건물이 서 있었거든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3층 건물이었죠. 저게 광산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제센터입니다. 실제 갱도는 산 안쪽에 있어요. 차에서 내리자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광부가 아니었어요. 엔지니어들이었죠. 노트북을 들고 태블릿을 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광산 맞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죠. 하지만 저희 방식은 다릅니다. 한 기술자가 다가와 설명했어요. 우리는 관제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실시간으로 갱도 내부가 보였어요.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된 광산 구조였습니다. 저 센서들이 뭡니까?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800개 넘는 IoT 센서입니다. 온도, 습도, 가스, 농도, 한반, 압력, 모든 걸 실시간으로 측정하죠. 800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요. 다른 기술자가 덧붙였죠. 화면 한쪽에 숫자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섭씨 18.5도, 습도 62%, 가스 농도 0.03 ppm. 모든 게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갱도를 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안전장비 착용하시죠. 우리는 헬멧과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이창수 선생님도 함께였죠. 50년 만에 다시 입어보네요. 그가 헬멧을 쓰며 웃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깊이 표시판이 계속 내려갔죠. 마이너스 100m, 200m, 300m, 마이너스 500m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갱도가 나타났죠.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어둡고 좁은 터널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LED 조명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폭이 5m는 넘어 보였죠. 바닥은 평평하게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었습니다. 이게 광산입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죠. 앞쪽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로봇 시추기가 벽면을 뚫고 있었어요.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이 조종합니까? 아니요. 인공지능이 최적 경로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작업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넌놓고 바라봤어요. 이건 광산이 아니라 공장이었습니다. 첨단 공장이었죠. 이창수 선생님이 벽을 만지고 계셨어요. 여기가 내가 일하던 삼갱도 자리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넓지 않았어요. 사람 둘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죠. 저는 그분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지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가 중얼거렸죠.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채광 현장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기계가
암벽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움직임이었죠. 저 기계는 뭡니까? 자동 절삭기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쓰는 기술을 응용했어요. 삼성 출신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광석만 정확히 채취하죠. 밀리미터 단위라.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박사님, 여기 보세요. 다른 기술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엔 안반 구조가 3차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질 구조를 분석합니다. 텅스텐 함유율이 높은 부분을 찾아내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들이 보였어요. 저희가 다음 채굴 지점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산이 아니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였죠. 우리는 정광처리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친환경 전기분해 시스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기존 방식보다 탄소 배출이 62% 적어요. 탱크 안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게 텅스텐입니까? 네. 고순도 전광 상태로 추출됩니다. 98%요.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어요. 이창수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곡괭이로 직접 했어요. 손으로 광석을 골라냈죠. 힘드셨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힘들었죠. 근데 지금 이걸 보니 감개무량하네요.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이렇게 멋지게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관제센터로 돌아왔을 때 해외 대표단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독일, 캐나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모두 같은 투어를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현장을 보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이건 광산이 아니라 공학예술입니다. 캐나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찾던 대체 공급망이 여기 있었네요. 미국 대표는 기술자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 광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협력 가능합니다. 기술 이전도 검토 중이에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환영합니다. 협력국 모집 중입니다. 캐나다 대표도 말했죠.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싶은데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이창수 선생님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상동의 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어떠십니까? 제가 물었죠. 자랑스러워요. 그 후세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제 사무실엔 각국 외교 채널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유럽연합 에너지 안보국, 미국 국방부 전략자원과 담당자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죠. 14개국이요? 일주일 만에요? 네. 모두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안내하겠습니다. 2주 후 브뤼셀에서 국제자원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가 한국 측을 주목하고 있었죠. 스크린에 계약서들이 떴어요. 저는 그걸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거든요.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상동 프로젝트는 서방 안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전폭 지지합니다. 독일 대표도 이어서 말했죠.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의지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 대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세계가 우릴 비웃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네.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어요. 여러 단어가 떠올랐죠. 기적 반전 부활,
하지만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이 답이었다. 첫 문장을 썼어요. 60년 전. 한국은 맨손으로 돌을 캤다. 지하 700m에서 40도 열기 속에서 그들은 나라를 캤다. 50년이 지나 그 광산은 문을 닫았다. 세계는 한국을 잊었다. 하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제네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선 상동의 불빛이 켜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세계가 위기에 빠졌다. 중국이 텅스텐을 막았고 서방은 멈췄다. 그때 한국이 문을 열었다. 상동광산. 잊혀졌던 이름이 세계의 중심이 됐다. 하지만 그들이 캔 건 금속이 아니었다. 미래였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금속은 단단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더 단단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제네바 회의실에서 들었던 비웃음, 오래된 기록 속에서 발견한 진실, 이창수 선생님의 주름진 손, 상동 현장의 밝은 불빛, 그리고 세계가 한국에 박수를 보내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한 나라의 부활 이야기였다는 걸요. 다음 날 보고서가 전 세계 자원기관에 배포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죠. 한국, 세계 텅스텐 공급의 새로운 축 파이낸셜 타임스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상동의 기적, 기술이 경험을 이긴 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일주일 전엔 낭만적 시도라고 비웃었던 언론들이었죠. 상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톰슨, 대단한 보고서였네. 감사합니다. 자네가 한국에서 뭘 본 건지 이제 알겠어. 네? 희망을 바꾼. 세계의 희망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했네. 상관이 창밖을 보며 말했죠. 그들은 더 이상 자원빈국이 아니야. 세계를 지탱하는 나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창수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답이었다입니다. 선생님과 동료분들이 캔 건 돌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그 미래가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짧았습니다. 고맙네요, 박사님.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요. 이제 세계가 한국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요. 저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뒀죠. 매일 볼 수 있게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을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의지가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미래를 연다는 것을요. 그리고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상동의 불빛이 빛나고 있을 겁니다. 과거가 미래가 되는 곳, 한국이 세계의 답이 되는 곳, 그곳에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데이비드 톰슨이라는 외국인 전문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단순히 광산이 아니었어요. 그곳엔 50년 전 어르신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죠. 지하 700m,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요. 그분들은 돌을 캔 게 아니라 나라를 캤습니다. 자식 교육시키겠다고, 조국 살리겠다고 그렇게 버티셨어요.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게 아닐까요? 포항제철소도 경부고속도로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도요. 상동의 불빛은 꺼졌지만 그 정신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빛나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첨단, 기술로 새로운 모습으로요.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때문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그 정신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